네, 정치와 경제를 한 번에 다 잡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용남 전 개혁신당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치와 경제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시간, 이거 좀 많이 알려줘야 돼요. 목요일 오전에 오마이TV에 오시면 김용남 전 의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뭐 정치 상황이 너무나 혼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공개, 이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작년 3월 8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지지율 제일 밑에 있던 후보를 1등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중간에 막 주저앉히고 그리고 끝까지 후보로 뛰던 사람은 국정 운영의 해방꾼이라고 그랬던가? 아마 안철수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공격했던 거로 근데 기억이 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 덕분에 사실은 윤 대통령이 당선된 건데. 그렇죠. 후보 단일화 덕분에 0.7%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공격을 했어요.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나경원 당시 후보는 뭐 주저앉히고 때려서 주저앉히고 연판장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유명한 여러 가지 명대사들이 출연을 했잖아요.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든지 그러더니 그때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 앞두고 국힘에서 벌어진 일도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아니 대통령실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해? 저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서 어쨌든 전당대회를 치렀어요. 근데 이번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한 번도 못 보던 장면들이 많아.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사실상 직접 참전한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보낸 문자를 이른바 씹었냐? 왜 씹었냐? 이른바 익씹. 읽고 그냥 씹는 거. 원래 안 보면은 일자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안 읽었구나 하는데 일자가 없었는데 답이 없네? 그래서 씹힌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그거 갖고 전당대회가 막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아마 미래에도 없을 일 같아요.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영부인, 근데 그거를 예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부터 논란부터 시작해갖고 총선 고의 패배 의혹까지 온갖 얘기가 막 다 나오고 있는데 진짜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초식으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과연 그게 먹히겠느냐. 결국엔 국민의힘 당원들이 80%를 차지하고 20%는 여론조사인데 그것도 이제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뭐 다른 당 지지자들은 뭐 대략 걸러진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게 먹히겠느냐? 제가 보기엔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당원들이 중심이 된 선거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엔 당원 100%였지만 이번에 여론조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남권의 당원이 40%, 뭐 수도권도 37%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당원들, 윤 대통령이 지켜야겠다는 생각 가진 당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 먹힌다. 이렇게 보고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니 왜 답장을 안 해? 그리고 정말 총선에 이길 생각이 있었던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을 텐데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이유에서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좀 작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자 사과할 거냐 말 거냐 기본적으로 그거죠. 가장 먼저 상의하고 가장 중요한 상의를 해야 될 사람은 일단 남편 아니에요? 그 대통령하고 의논을 해야지. 뭐 비대위원장이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사과를 할지 말지는 잘못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남편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야 그거를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지 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뭐 5번이나 문자를 보내갖고 할지 말지를 계속 물어보면서 퇴근을 해. 걱정된다 그러고 하면은 잘못될까봐 또 남편한테 물어봐서 결정해서 본인이 하면 되지.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친윤계 의원들이 공격을 이게 예의가 아니다. 네. 무시했다 영부인은 뭐 이런 공격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지금 영부인은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던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명품백 의혹 때문에 이게 불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받았냐? 그게 뭐 그래 뭐 답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답장을 안 했다고 해서 완전히 뭐랄까 상종 못할 예의가 없는 기본적으로 영부인에게 큰 무례를 범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식이 국민의 인식이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조금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영남권 당원들한테는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영남권 당원들이 40% 됩니다만 수도권 당원이 거의 비슷해요. 37% 38% 정도는 수도권 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남권 당원들도 그거로 인해서 표심을 바꿀 만한 그 효과를 내기엔 조금 역부족이다. 근데 제가 보기엔 문제는 여기서 공격이 끝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아니 최근에 장해찬 전 최고가 무슨 법무부의 여론관리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댓글팀. 이른바 댓글팀 운영 의혹을 또 제기를 했잖아요. 여러 방송에서 여러 번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이 이제 끝난 건 아니니까 댓글팀으로 들어간다. 댓글팀 들어가고 뭐 아마 몇 가지 카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오면 모르겠는데 일단 영부인의 문자에 대해서 답장을 안 보낸 것만 갖고는 판세를 뒤집기는 조금 역부족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여튼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른바 흥미는 있는데 야 저래도 되냐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명색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제는 뭐 둘이 주고받은 문자가 어떻게 외부에 유출됐겠어요. 한동훈 아니면 김건희 여사겠죠. 둘 중에 한 명이죠. 한쪽이 유출한 건데 한동훈 후보가 유출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럼 여기가 유출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막 영부인까지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막 전당대 판을 뒤집으려는 힘을 보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때도 놀랐지만 그걸 뛰어넘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이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말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국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 그 하나로는 안 뭉쳐지는 거고 지금 보면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돼도 그럴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2016년, 2017년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 사태를 보면 그때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게 당시 새누리당이 하나로 있었으면 사실 불가능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사실상 둘로 쪼개지면서 물론 그 시발은 2016년 4월에 있었던 총선의 공천부터 갈라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네요. 거기서 균열이 가면서 결국엔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반으로 쪼개지면서 거기서 적어도 60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정당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내분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국가도 한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대부분 내분이 있어요. 내분이 없는 상태에서 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내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내분이 시작됐다. 그 말씀은 이제 앞으로 뭐 탄핵 얘기가 지금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청문회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탄핵 정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스파크를 일으키는 이벤트는 있어야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뭐 바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유로 기재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게 드러나는 그 계기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만 국힘에 있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뭐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당원들도 점점 생각이 그렇지 않겠어? 야, 이거 뭐 같이 할 수 있겠어? 저렇게 하는데? 그리고 진짜 같이 할 수 없는 부류다. 이거 안 된다. 네, 안 된다. 이게 도저히 된다. 그런 생각이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내부를 보더라도 이게 진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른바 친윤계 그리고 한동훈 또 위원장을 지지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그게 더 분화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건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집권 여당이 저렇게 분열되고 오합지졸처럼 뭐 문자에 대해서 답을 했네 안 했네 왜 안 했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리는 없죠. 한심한 일이죠. 사실은 불행이죠. 국가적인 불행이죠. 그렇죠. 뭐 국가적 불행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개혁신당도 그런 모습은 원하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이 상태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나 정리하자. 뭐 이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죠. 야 어차피 이거 확인된 거 이미 빨리 털자. 빨리 털자. 털고 가자 이제. 그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요. 이제 보수의 분화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럼 결국 한동훈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 계속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뭐 어떠한 초식이 더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를 막 던지니까 그렇긴 한데 글쎄. 근데 그 한동훈 후보 측이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누가 죽나 보자. 누가 죽나 보자. 사실은 너무나도 솔직한 얘기라고 전 생각해요. 진심이 담겨 있다 거기에. 아니 그리고 누가 있다. 죽나 보자. 내지는 혼자 안 죽겠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방법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다가 진짜 이 완전히 이 헷가닥 해버리면 다 까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는 그렇기 간에. 때문에 결정적으로 정말 비수를 꽂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아니면 진짜 같이 죽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다 같이 죽을 텐데. 그게 그래서 결정타를 정말 급소의 비수를 꽂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래요. 안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어떻게 윤석열 한동훈 워낙에 인연이 오래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타협을 하자. 타협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사는 방안. 이건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거는 보시나요?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나면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는 아이 뭐 털고 가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건 캐릭터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저앉힐 수 있어, 꺾을 수 있어, 아니면 뭐 결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이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 방을 쓰기에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런 한계는 있어 보여. 근데 성격상 미리 타협하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 나오고 거기에 보고 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오늘 보니까 뭐 사천 논란까지 계속 또 제기가 되더라고요.
원희룡 후보가 어제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뭐 5명이서 뭐 다 결정했다 뭐 비례대표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큰 거 한 방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 KO 당할 수 있는 한 방은 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정리 좀 해보겠네요. 오늘 또 2차 TV 토론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했다라는 것도 김건희 여사 문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김건희 여사 그 문자 공개된 거 보니까 댓글팀이 있는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 그 댓글팀에서 네. 작업한 거로 오해하지 네, 말아주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댓글팀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 그러세요? 거기서 예. 한동훈 후보에 비방. 대한 비방을 한 적은 없다. 뭐 그런 취지로 저는 읽었는데요. 그렇게 읽으셨군요. 네. 그럼 이것도 댓글팀이라는 게 이게 또 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문자를 공개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뜯어보면 이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까서 한동훈 위원장을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어쨌든 고육지처에 깠어요. 근데 그게 또 파생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댓글팀이 있고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큰 거죠. 이거 그런 진짜. 취지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네.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글쎄 이거를 이제 유출은 분명히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됐을 거고 그걸 받아들어서 이제 공격의 소재로 구체적으로 작전도 짜고 네. 이거를 언론에다가 푸는 예.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윤계 쪽에서 이제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거죠. 조금씩 다른 부분. 왜냐하면 친윤계 쪽은 네. 한동훈 당대표 되면 우린 다 죽는다 아하. 라고 생각하니까 못할 게 없는 거고 예. 입장이 조금 다른 사람은 야 당대표가 안 되게 막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까지 다칠 거 까면 안 되지.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미세한 차이가 또 있어.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댓글팀 이 내용이 또 이렇게 부각될 줄은 모르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거고 분명히. 그다음에 대통령이 경로했으니까 뭐 전화해서 화 푸세요 뭐 이런 얘기도 끝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로 화낸다는 게 또 드러나 있으니까 이것도 대통령 본인 입장이나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주목받으면 안 되는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을 때려 눕히려고 네. 덤비는데 어떻게 자기는 한 대도 안 맞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으면서 들어가서 이제 그렇죠. 센 걸 날리면은 이기긴 하겠지만 여러모로 내상이 양쪽 모두 클 것 같다. 뭐 지켜보고 있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그냥 뭐 좋으시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사실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있다. 자, 이 전당대 상황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 이 파문이 계속해서 여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종호 씨,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의 이 녹취 이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공익 신고자가 공수처에 제출한 그 녹취 파일,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딱 들으셨잖아요. JTBC 보도, MBC 보도 맨 처음 일보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임성근 사단장은 왜 그렇게 구명하려고 노력했을까? 그 의심, 그 의혹 거기에 대한 좀 답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의 진행 경과가 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어떠한 그 구명 로비 누구한테 이제 부탁이 안 들어갔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의혹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을까? 아니 사단장 한 명 구하자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여러 번 열심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던 의심이 아하 저래서 그랬구나. 뭐 그러니까 그거죠.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나오는 VIP가 누굴까? 그러니까 실명이 나온 건 아니니까 VIP 얘기를 했단 말이죠. VIP가 이거 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VIP가 누굽니까? 이종호 씨는 김기한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김기한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고 별 3개 VIP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통상 VIP 아니면 그냥 줄여서 V라고 얘기할 때는 통상 다 역대 정권에서 네. 대통령을 지칭하는 용어였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언급하기는 그렇게 안 하죠. 잘 안 하죠. 그리고 예. 길고 그러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VIP, V 뭐 이렇게 V. 하니까 VIP라고 언급이 되면 다 누가 네. 대통령을 떠올렸는데 아. 지금 정부 들어서는 약간 좀 예. 달라졌죠. VIP 하면 대통령이 딱 떠올랐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역대 다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예. VIP 그러면 대통령이야 영부이냐 약간 헷갈리는 상황인 건 맞죠. 선택을 해야 되고 누굴까 생각을 하게 되는 한 그렇죠. 번 더. 아니 어떤 부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어떤 네, 부위지? 어떤 부위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헷갈리는 상황인 건 맞아요. 예. 이게 지금 정부의 아주 참 특별한 상황인데.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V1이야? V0야? 대묻게 되잖아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예, 맞아요. 그 누구라는 거야? 그래서 예. 어떤 부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묻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누굴까요? 거기다가 대고 예. 엉뚱하게 무슨 해병대 사령관을 가리켜서 김기한. VIP라고 표현했다는 건 정말 흔히 얘기하는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종우 씨가 사실은 주가 조작 공범이고 여러모로 믿을 수가 없다. 네. 허풍일 것이다. 말 지어내가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VIP 얘기까지 할 정도야. 허풍 떠는 얘기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말 허풍이었다면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아까 우리가 언급한 그 근본적인 의문. 근본적인 의문. 아니 해병대 1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왜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했냐. 그리고 아하.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여기저기서 네. 벌어졌냐. 그냥 법에 따라서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수사 기록을 네. 무리하게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국방부 수사단에서도 이거 처음에는 네. 수사 보고서 상에 사단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 사단장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됐다가 마지막 결론에서는 갑자기 쑥 빠지고 네. 아니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맞아요. 네. 우리도 계속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허풍이다? 그러면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정말 허풍이었고 네. 그런 게 없었다면 실제로 VIP에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V1이냐 V0냐의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만 예. 그런 청탁이 전혀 없었다면 네.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네. 그건 아. 해소가 안 되죠. 그러겠네요. 만약에 진짜 허풍이다라고 넘어가게 버리게 된다면 또 제일 중요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계속 파헤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거고 만약에 이종우 씨의 이 발언 VIP 얘기가 정말로 VIP에 전달된 그러니까 구명 로비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그 나름대로 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그랬구나. 오히려 이게 더 그래서 그래 맞겠네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될 자연스럽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런 로비가 없었고 네. 허풍이었다. 야, 아하. 내가 막 바로 연결되고 내가 얘기도 직접 할 수 있고 내가 얘기하면 거절도 못하는 사이고 네. 뭐 이런 완전 허풍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이종우 씨가 뭐 김기한 사령관 얘기도 하고 VIP가 김기한 사령관이었다라고도 하면서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골프도 같이 치려고 했던 그 단톡방 얘기도 있었 뭐 가지는 않았지만 그 단톡방에 있어서 해병대 1사단장에 초청해 받고 가려다가 안 간 상황도 있었고 그 안 가게 된 것도 사실은 네. 이종호 씨가 불참하게 되면서 무산된 거잖아요. 맞아요. 통상 무슨 골프 약속을 잡으면 한 사람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죠. 그렇죠. 잡기도 어려운데 어. 부킹도 어려운데 그렇죠. 예. 더군다나
해병대 사단장이 초청을 해갖고 뭐 초청했다고. 사단장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뭐 이게 그렇죠. 일정이 쭉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핵심 인물은 이종호라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빠지면 정말 단팥 빠진 찐빵이 되니까 그냥 아예 무산됐구나 일정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걸 보면은 중요한 인물이다. 거기 단톡방 내에서.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이종우 씨가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 인맥을 과시하듯이 말을 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김 여사의 수행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말을 했다. 또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정말 허풍일 것이냐 아니면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 모른다. 그리고 VIP는 김기한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이건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하면서 VIP라고 그거 아마 해병대에서도 그렇게 잘 안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공군 출신이라 해병대가 어떻게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에 어떤 간부들끼리 자기 사령관을 지칭하면서 VIP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그냥 사령관님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도 군 생활할 때 보면 군단장 오십니다. 사단장 오십니다. 이렇게 하지 뭐 VIP가 오십니다. VIP라는 단어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동안 못 들어보다가 대통령 얘기할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딴 사람이 VIP라는 용어를 쓰면 그건 불경이고 이게 일종의 영모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VIP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에서 비서실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병대 사령관의 어떤 일정을 기획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 만나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데 보고 제목을 VIP 일정 보고 아니면 뭐 VIP 일정 계획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받는 해병대 사령관이 야, 너 나 죽일 일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감찰에 걸리고 이러면 큰일 났죠. 그러면 저놈이 딴 생각을 겪고 있습니다.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고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어디서는 거기 사령관이 VIP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난리 나겠죠 또. 야, 이 부분 지금 보면 19일에 지금 잡혀 있는 청문회 법사위에서 의결한 청문회 계획을 보니까 김기한 사령관도 증인 채택된 걸 제가 봤어요. 거기서 물어봐야겠네요. 사령관님 지금 사령관님을 VIP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진짜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야, 뭐 별의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탄핵 청원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 지금 보니까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38만 2,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게 뭐 개딸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대통령실 이쪽에서는 아니 탄핵 사유 이게 뭐 구체적인 사유도 없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민의를 반영하는 숫자기 때문에 그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탄핵 청원 그때는 이제 청와대에 그런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140만 명을 넘겼다. 하지만 그때는 다르죠. 탄핵 반대 청원도 150만 명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온라인 상에서 한판 붙은 거죠. 이른바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이 그런 이제 붙은 건데 지금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원의 숫자는 어제는 제가 보니까 한 3만 8천 명? 지금 4만 명 넘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이게 본인 인증까지 직접 하고 한 사람이 딱 한 번밖에 못하는 그 청원의 숫자가 지금 140만 명 가까이 됐다는 것은 지금 바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맞나? 방법론적으로 그런 의문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 형태로 한번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물론 거기서 처음부터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3명이 나왔고 거기서 일부 진실적인 게 밝혀진 적도 부분도 뭐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네. 또 다른 논란도 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너무 고압적으로 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10분 퇴장을 명하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걸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도 명예가 있는데 네. 아니면 최소한의 인권이 있는데 뭐 이 논란 속에 기대보다는 효과가 크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판단하시는군요. 근데 비슷한 지금 출석하는 사람이 구성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영부인과 대통령의 장모가 추가된 게 가장 다른 점일 텐데 26일 청문회에 나오게 출석할지가 매우 의문이고 출석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면 대부분 지난번 청문회 때와 비슷한 등장인물들이 또 나오는 청문회인데 정말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랄까 이게 어떤 쥐봉을 줬다고 해서 조금 선을 넘는 모습이 또 비춰지면 자꾸 저는 그런 게 이 어떤 압력을 조금씩 줄인다, 압력을 뺀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이제 압력을 좀 모아가서 한 번에 빵 터트리는 그런 스모킹 건이 더 이제 나오기 좀 기다리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요. 네. 센 척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표를 안 줘요. 힘을 안 보태줘요. 동정표가 중요합니까? 제일 무서운 게 동정표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청문회 뭐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하더라도 그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조근조근하게 물어보면서 끌어내야 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청문회 뭐 위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입법 청문회 지난번 봤듯이 아예 방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번 들어오게 돼서 또 반대 논리를 펼칠 때 또 그걸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야, 막 우기고.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 VIP야, 막 이런 식으로 우기고.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보다 훨씬 더 높이는 역할을 여당 의원들이 할 수 있겠죠. 도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한번 소개해드리면 조원 CNI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성한다 응답 다 합쳐보니까 57.1%, 반대한다가 39.8% 이렇게 나왔는데 70대 이상에서만 탄핵 반대 비율이 높았고 60대는 박빙이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꼭 대구 경북 여기서만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내 접점이었고요. 다른 지역은 부울경 보수 강세 지역에서조차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 세력은?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조금 아쉽고. 왜냐하면 탄핵 반대가 39%가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40% 정도는 아직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는 여론이다. 그러면 사실은 여론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나와야 사실은 심을 받고 실제로는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이 수치가 또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열리는 청문회 그 과정도 여론의 지형을 좀 바꾸는 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속보 오늘 아침에 전해진 뉴스가 한국은행이 오늘 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묶었습니다. 동결을 또 역대 최장 1년 반째 3.5% 동결
뭐 예상하셨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죠. 지금 네. 궁여지책이에요. 제가 보기엔. 궁여지책이다. 한국은행은 네. 금리를 사실은 국내 경기 여건을 보면 그 수출 기업 빼고 내수나 아니면 경기를 보면 네. 이자율을 내려야 되는데 미국하고 안 그래도 미국 금리 상단하고 지금 2%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먼저 내리면 너무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안 그래도 지금 고환율인데 네. 환율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 물론 금리 차이만 갖고 환율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최근에 벌어진 현상은 수출이 매우 잘 된다고 하는데도 환율이 그렇죠.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그 동결만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금년 9월에 있을 FOMC? 미국 FOMC에서 0.25% 정도 내리면 그때 가서는 따라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금리를 좀 못 내리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있고 이게 좀 읽혀지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그동안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국내 경기를 바라보면 그래야죠.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물론 미국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수출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수출이 잘 돼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제 고환율이니까 더 잘 벌어들이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출이 잘 돼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그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 얘기,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어서 우리 경기 좋아질 것이다. 또 물가 상승률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고환율 정책을 쓴 적도 있죠. 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뭐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값이 떨어지면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사실은 달러 값이 좀 싸져야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떨어져야 상식. 되는데 지금은 희한한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네. 환율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그게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그 달러를 수출 기업들이 벌어옵니다만 외국의 주식 투자나 뭐 금융 상품 투자에 달러가 또 빠져나가는 수요가 매달 2조 원 정도는 있다 보니까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죠. 계속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은은 한은과 뭐 금통위를 다 묶어서 표현한 거겠습니다만 정권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을지 모르나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정확한 얘기를 한 거죠. 미국 금리에 아무래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EU나 이런 데서 선제적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금리를 조금 내리긴 내렸죠. 그 유럽은 워낙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기는 했는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없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미국 최근에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니까 9월쯤 내릴 것 같은 힌트를 약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시장 판단은 9월 금리 인하를 좀 과반 이상 할 거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 9월에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뭐 10월에 내리고 금통위에서는 따라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미국 연준이라고 정권으로부터 100% 독립되어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것도
바이든 지금 행정부니까 네.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네. 대선 전에 9월쯤은 좀 금리를 내리기를 희망할 거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바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네. 나온 미국 고용과 관련한 통계나 이런 거 보면 조금 실업률이 올라간 통계들이 나왔으니까 네. 그런저런 이유로 0.25 정도는 내릴 수 있겠죠. 9월에. 그래요. 이것도 정치에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경제를 역동적으로 바꾸겠다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국민연금 얘기를 저희가 좀 이어서 해보면 국민연금의 올해 누적 수익률이 10%에 육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죠. 예. 이거 조금 네.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냐. 물론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대부분 특히 미국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S&P 500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계속 경신하고 있군요. 아니 그러니까 S&P 네. 500이 5,500을 지나서 어제 5,600을 뚫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뜨겁네요. 미국은. 국민연금이 네. 1,000조가 넘는 돈을 운영하면서 예.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채권도 많이 사고 주식도 많이 사고 국내에도 뭐 한 운용 자금의 10% 중반대는 한국 주식도 사고 네. 그리고 부동산 등의 이른바 대체 투자도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하죠. 근데 특히 미국 주시장이 워낙 좋고 예. 그리고 채권이 괜찮잖아요. 채권값은 아시겠습니다만 예,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은 떨어지죠. 근데 거의 금리가 최고점을 찍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장 금리는 좀 내려갔어요 최근에. 네. 우리나라도 사실상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입니다만 은행의 대출금리는 사실상 내려갔었거든요. 최근에 맞아요. 그러다가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는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려고는 합니다만 네. 그동안 시장금리는 많이 내려갔어요. 다른 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채권도 좋았고 네. 그런 데서 수익을 많이 낸 것 같은데 상반기에 10% 수익은 매우 잘했고 매우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어요. 걱정이요? 왜 좋죠? 너무, 국민연금 잘 되면 좋죠.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래요? 리스크 분산을 조금 덜한 거 아니야? 뭐 그거는 근데 기금운용본부에서 알아서 잘 했겠죠. 잘 해야 될 텐데 투자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좋다. 그럼 우리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좋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이 보유한 이 주식 이 평가액이 9조 원 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평가액이 늘었으니까 뭐. 반도체로 네. 볼 수밖에 없겠네요. 반도체가 워낙 네. 포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훈풍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10년 평균 수익률이 연 4.7%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2배를 했네요. 2배 상반기에 10%니까 사실은 4배 한 거죠. 10년 평균의 4배 정도를 올 상반기에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왜 이렇게 높지? 하는 갸우뚱도 좀 예.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근데 캐나다 연금이 10년 평균 수익률이 연 10%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 한 가지 요인으로만 결정되지는 않죠. 근데 네. 10년 정도 평균을 냈을 때 높으면 그건 잘한 거고 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의 평균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네.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있어요. 일단 제가 지방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도 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좀 옮겨올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피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네. 뭐 NPS라고 합니다만 NPS는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투자를 좀 받으려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네. 사실은 한참을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찾아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정말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요. 그러니까 조금 인천공항하고 가까운데 네.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으로 옮겨올 필요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예. 기금운용본부에 올해는 매우 잘했습니다만 그 자산 배분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도 네. 보다 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인력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도 좀 아쉽다. 네. 뭐 이 전주까지 내려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바꿔야 그러니까 된다. 그 과정에서 많이들 그만뒀어요. 아 그래요? 많이들 그만두고 인재들이 좀 유출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일손이 좀 부족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 상반기에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냈다고 하니까 원인을 조금 더 네. 뜯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국내 주식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좋아지긴 했죠. 왜냐하면 지금 2,800을 넘어서 코스피가 네. 2,900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네. 상승으로 출발한 것 같던데요. 네, 보니까 2,887.73. 오늘도 지금 올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국민연금이 대략 한 150조 원 이상을 국내 주식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 2분기에 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평가액이 9조 원 정도 늘었다라는 네. 기사가 나온 거죠. 왜냐면 국내 주식도 조금 올랐죠. 근데 반도체,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 예, 최근에 삼성전자도 조금 오르기 시작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의 주식이 그렇죠. 오르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평가액도 네. 오른 것인데 근데 국내 주식이 오른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미국 주식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그렇죠.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게 만약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렇죠. 잘 됐으면 연금 좋겠다 이런 부과를 거죠. 걱정 안 해도 되죠. 이렇게 계속 된다면 이렇게만 네. 간다면. 근데 상반기에 10% 그렇다고 하반기에 또 10%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건 뭐 전 국민들이 다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 이번에 또 주목되는 게 바로 이제 카카오의 창업주 네.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뉴스를 계속 팔로우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범수 창업주가 왜 어떤 시세 조정을 했다는 혐의지?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부터 시작된 거예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순만 창업주가 사실상 경영과 모든 걸 좌지우지하던 상장 회사가 있었는데 그 SM의 주식을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사모펀드에서 네. 주식을 약 1% 정도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법상 예. 1% 정도의 지분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여러 가지 이제 경영진을 상대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네. 온라인 파트너스가 그래서 주총에서의 표 대결을 통해서 감사위원을 한 명 선임을 해요. SM의 감사위원을. 네. 그러면서 그 감사위원이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상장 회사인 SM과 이수만 창업자의 사실상 개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크 기획과의 거래 관계의 문제점을 많이 찾아냅니다. 아하. 그래서 이른바 창작료 일종의 그런 거로
상당한 액수가 SM에서 라이크 기획으로 가져가게 돼 있는 구조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네. 이수만 창업주가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 비슷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거기서 하이브가 네.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SM 주식에 대해서 공개 매수 선언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공개 매수해서 자기가 지분율을 높여서 경영권 가져오겠다. 뭐 이거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텐더 오퍼라고 합니다만 공개 매 제 기억에 아마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네. 상당히 그 전까지의 주가로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의 공개 매수가를 제시하면서 공개 매수 선언을 했는데 네. 그게 성공하면 이제 하이브에서 SM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근데 공개 매수 선언을 하고 언제까지 공개 매수를 하겠다 했는데 이 시장에서의 SM의 주가가 12만 원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공개 매수를 선언한 하이브에다가 주식을 안 12만 원에 팔죠? 넘깁니까? 주주들이 지금 주가가 더 높은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런 과정에 이게 왜 공개 매수가를 뚫고 올라갔느냐? 네. 누군가 시세 조정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SM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가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카카오 측에서 이 시세를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일부러 12만 원에 못 넘기게. 네. 그래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하도록 그런 의혹.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 선언을 했어. 그래서 근데 12만 원? 카카오에서 SM을 갖고 싶어. SM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싶어. 그러면 공개 매수가를 올려서 해야 되는 거죠.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대결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난 14만 원. 뭐 그러면 난 16만 원. 경매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카카오에서 물론 이제 공개 매수를 했죠. 나중에 14만 원인가 아마 제시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14만 원을 공개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12만 원을 뚫고 올라가게 만든 거 아니냐. 일부러 시세 조정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일부는 사법 처리가 됐고요. 종국적으로 카카오의 최고 경영자는 아니지. 사실은 CEO는 딴 사람이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사회 의장을 지금 하고 있나요? 김범수 의장이? 지금 경영쇄신위원장 이것만 이제 공식으로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CEO는 아니고 카카오의 창업주라고. 하여튼 우리나라 뭐 그런 회사들 많으니까 사실상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 보이는 김범수 위원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 부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은 것인데 이게 파장이 클 수가 있는 게 물론 개입한 게 확인이 되면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 은행을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맞습니다. 갖고 있잖아요. 이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김범수 의장 개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상장사를 통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결국엔 종국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카카오뱅크 물론 이제 어떤 시세 조정에 개입한 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뭐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건 너무 섣부릅니다만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 거다. 만약에 개입한 게 확인되면. 근데 카카오는 물론 우리가 카카오를 누구나 많이 쓰죠. 정말 국민 앱이 맞는데 참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죠. 뭐 이번 사태로 그렇지만 저번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알짜 회사들 따로 다
상장을 시켜가지고 상장은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카오면 다 카카오인 줄 알았더니 뭐 아니었어요. 카카오페이도 따로 상장하고 카카오뱅크 거기다가 또 그 엔터테인먼트도 따로 상장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뭐 조금 주춤. 그러니까 우리 기업 문화가 또 여실히 드러나 있는 그런 카카오 상황인데 김범수 위원장 조사 이후에 또 어떻게 사법 처리까지 가게 될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속이 타겠네요. 카카오 주식 안 그래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소위 IT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IT주 뭐 일종의 또 플랫폼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비대면 네이버도 오르고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그때 더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빠진 거로 보면 네이버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금리가 오르고 이러면서 다른 주식이 빠진 거 소위 뭐랄까요? 미래를 보고 많이 주식값이 올랐던 기업들이 많이 금리가 오름과 동시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카카오는 거기에 거버넌스 문제도 있었고 이제는 창업주의 사법 리스크 문제까지 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비교의 부분들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경영자가 진짜 중요하다. CEO 또 그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리스크가 없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가 이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제대로 검증하는 게 또 필요하지만 제대로 그리고 되고 있느냐. SM의 인수 과정에서도 그 공개 매수가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그때 하이브가 제 기억에 전체 주식의 40%인가 뭐 그렇게 공개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 인수 과정을 보면 공개 매수는 오히려 드물어요. 그거는 드문 방법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통? 기존의 대주주, 최대 주주로부터 그 사람 지분만 떠오죠. 그러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영어로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외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주면 다 같은 주주지. 다 같은 주주지. 왜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 지배주주 주식만 프리미엄을 줘야 돼?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해?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꽤 높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그 지배주주의 주식만 인수하면서 이사진을 바꿔버리죠. 그런 식의 기업 인수가 대부분이고 근데 공개 매수도 하이브가 그때 제 기억에 40% 정도를 공개 매수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공개 매수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 합니다. 100% 다? 그래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기존의 소액 주주들 모두 공개 매수가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것도 좀 다른 점이고 원칙적으로는 100% 공개 매수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안 할 뿐이지. 그래요. 자, 뭐 우리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차이가 여러 가지로 있고 또 팬더멘트 차이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 규정상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싼 거죠. 싸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싸서 지금 외국인들은 좀 많이 더 또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많이 또 팔고 있더라고.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좀 오르니까 팔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 생각하면서 팔고 딴 데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 맛을 보면 한국 주식을 안 사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 기업들을 사랑하는 또 마음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반영되는 반영되는 주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자본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장기 보유를 많이 안 하거든요. 팔았다 샀다를 많이 해요. 특히 한국 주식 갖고는.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죠.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거든. 어느 오너 집안에서 물적 분할돼 버리고. 아니 지금 하나그룹도 경영권 승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주 한화가 하나그룹의 이제 홀딩 컴퍼니예요. 지주 회사예요. 거기를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사실상 갖고 있는 한화 에너지에서 이제 네. 공개 매수를 불렀어요. 그 한화에 대한 한화 주식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8%인가 뭐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화 에너지 이제 그 아들들의 개인 회사인데 거기서 한화의 지분율을 높이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저거 합병한다고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들한테. 네. 근데 문제는 한화는 상장회사잖아요. 네. PBR로 따지면 대략 0.3 내외일 거예요. 어이구. 보나마나.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의 지주회사는 PBR이 대략 0.3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하나도 대단히 PBR이 낮은 PBR이 지주회사입니다. 낮으면 어떤 의미가 회사 있는 겁니까? 값어치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얘기죠. 회사가 주주 갖고 입장에서는 있는 속 터지겠네요. 그렇죠.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값어치가 안 되면. 주 하나가 갖고 네. 있는 자산 중에 부채 빼고 진짜 알짜배기 재산이 네. 10조야. 근데 한화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봤자 네. 3조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PBR 0.3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0.3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평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 싸게 살수 비상장 있으니까. 기업하고 나중에 네. 합병을 해. 만약에 그러면 이 비상장 회사는 값어치는 자산 평가를 하거든요. 갖고 있는 그러니까 비상장이니까 시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자산 평가 작업에서 이거는 제값을 톡톡히 쳐. 예. 그리고 이거는 시가로 계산을 해. 그리고 두 개를 합병을 해. 예. 그러면 상장 회사 주식은 아주 싼 가격에 비상장 기업은 높은 가격으로 쳐서 합병하면서 세금 안 내고 그냥 경영권 승계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막거나 이럴 생각 없는 건가요, 정부가? 근데 이런 일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많아요. 그래요? 다 그런 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국내 주주들만 지금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 안 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그 주식 이민을 가는 분들을 절대로 비난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한국 주식 갖고 있으면은 계속 조마조마해서 또 빨리 팔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있는데. 그러니까 또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맞고 한국 주식에서 탈출하는 거는 지능순이다. 그 얘기도 맞아요. 근데 다 그렇게 탈출하고 이민 가버리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거를 그 풍토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기업 위주가 아니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소수 투자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 듣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발표도 많이 했는데 항상 보면 하다가 말아요. 주춤주춤해요. 이게 재벌 총수들이 눈앞에 아른거려서인가요? 역시 영향력이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까지 못 들어가요. 항상 문전에서 스탑이야. 하는 척, 하는 신용만 하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지금도 그건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그리고 정말 거버넌스가 엉망일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아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그룹의 승계 작업 지금 한참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페널티도 없잖아요. 그 정부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알면서도 그냥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보도도 다 되는데 사실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합쳐서 100%를 들고 있는 한화에너지라는 비상장 기업도 사실은 한화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되면서부터 시작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하나의 소액주주의 몫이었어요. 그걸 물적 분할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일감 몰아주기, 물론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무혐의 결정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상장 회사의 회사 돈으로 밀어줘서 키워진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은 다 아들들이 100% 지금은 들고 있고 이젠 거꾸로 그 비상장 회사가 주 한화의 지분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거죠. 본격적으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질 것 같고 학을 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 중에 내용을 알면 살 수 없는 주식이 너무 많아요. 하나도 그렇습니다만 현대중공업, HD도 그렇고 뭐 그런 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걸 피하다 보면 살 주식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 참 소수 이른바 이제 개미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알게 되면 내가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투자 이민, 주식 이민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실은 기업들의 이런 못된 행태를 고치는 데 힘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국 주식 팔고 쳐다보기도 싫어 미국 주식 사야지 이게 아니고 한국 주식에 그래도 투자를 하시면서 야 이거를 고쳐보자 우리가. 그래서 주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사실은 그런 주주 행동주의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주주 행동주의인데 그건 외국 같아서는 그거는 개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펀드들이 하는 거예요. 규모 큰 펀드들이 하는 거예요. 나가서. 앞서 잠깐 SM의 경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서 1% 주식을 갖고 한 거거든요. 문제점 지적하면서 나왔군요. 그래요. 이런 운동,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거는 계속해서 김용남 전 의원과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가 나오면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는 김용남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도 긴 시간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 이렇게 보내드리고요.